상상해 보십시오. 우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두 거대한 문명의 비극적인 만남에 숨겨진 비밀을. 수천 년의 우주 여정전 끝에 두 거대한 문명이 마침내 손을 뻗어 접촉하는 바로 그 순간, 눈부신 빛과 함께 모든 것이 소멸합니다. 하나는 물질로, 다른 하나는 반물질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극단적인 비극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 답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바로 대칭성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완벽한 대칭이 어떻게 깨지면서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대칭이라는 개념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해요. 거울에 비친 우리 얼굴에서부터 불가사리의 완벽한 회전 대칭까지 자연은 경제적이고 아름다운 설계를 위해 대칭을 활용하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이 대칭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이야기는 1832년 파리 외곽의 한 들판에서 시작됩니다. 20세의 수학자 에베리스트 갈루아가 결투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는 전날 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까지 수학적 아이디어들을 편지에 쏟아냈어요. 갈루아의 핵심 통찰은 대칭성이었습니다. 그는 다항 방정식의 해를 기하학적 도형으로 변환하여 그 대칭성을 연구했죠. 갈루아는 모든 다항식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의 방정식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런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 방법이 바로 해의 대칭성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소 평면 위의 점들이 삼각형이나 오각형 같은 모양을 이루는데 이 모양들의 대칭성을 통해 방정식의 해결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19세기 초 갈루아의 연구 이후 대칭에 대한 수학적 이해는 굴론으로 발전했습니다. 현대 암호학이 굴론에 기초하고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엄청나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과학 분야에서의 응용이에요. 아침 햇살 속에서 죽어가던 갈루아는 자신의 연구가 우주 전체의 혁명을 일으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의 두 문명은 만나기 훨씬 전부터 전파를 통해 소통하고 있었어요. 지구에서는 전자의 진동이 메시지를 담은 전파를 만들어냈고 외계 문명에서는 양전자가 그 메시지를 받았죠. 전자기학은 근본적인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양전하와 음전하를 바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파만으로는 물질과 반물질을 구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했어요. 물리학의 대칭성에 균열이 생기는 부분 말이죠. 이를 이해하려면 1935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한 부고가 실렸는데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 직접 쓴 것이었어요. 그는 에미 네터를 지금까지 배출된 가장 중요한 창의적 수학 천재라고 칭했습니다. 뇌터의 정리는 대칭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핵심은 우주 자체가 게으르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자연은 항상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합니다. 페르마가 발견한 것처럼 빛은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할 때 항상 가장 빠른 경로를 택하죠. 해변에서 익사자를 구하러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직선으로 가면 물에서 너무 오래 헤매고 해안을 따라 달려가면 수영 시간이 줄어들지만 전체 시간이 늘어나요. 최적의 경로는 해변을 반쯤 달린 후 물로 뛰어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연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라그랑지아와 해밀턴은 이 개념을 물리학 전반으로 확장했어요. 그들은 모든 자연 현상이 최소 작용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뉴턴의 역학에서 양자 역학까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모든 것이 이 우주의 게으름에 지배받고 있어요. 에미 뇌터는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방정식의 대칭성이 있으면 그 대칭성과 관련된 특별한 보존량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현대 물리학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었죠. 에너지 보존이 가장 유명한 예예요.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공을 던지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다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죠. 불을 피우면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열과 빛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왜 어떤 양은 보존되고 어떤 양은 그렇지 않을까요? 질량, 속도, 온도 같은 것들은 보존되지 않는데 말이에요. 뇌터가 발견한 답이 바로 대칭성이었어요. 테이블 위에서 물리 실험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스프링과 공이 포함된 실험이죠. 실험을 하고 결과를 기록한 다음 테이블을 10m 옆으로 옮겨서 다시 실험해도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이는 물리 법칙이 위치에 대해 대칭성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뇌터에게 이런 대칭성의 존재는 무언가가 보존된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최소 작용 원리의 수학을 통해 그녀는 이 보존량이 선형 운동량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공간의 대칭성은 운동량 보존을 의미해요.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의 대칭성이에요. 내일 실험에도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시간의 대칭성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되는 겁니다. 레터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보존량이 근본적인 대칭성으로 추적될 수 있고 모든 대칭성은 보존량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것을 파동으로 설명합니다. 이 양자파는 연못의 잔물결과 비슷하지만 물의 진동이 아니라 확률의 파동이에요. 파장과 진폭은 물론이고 위상이라는 속성도 가지고 있죠. 위상은 파동이 진동 주기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흥미롭게도 전자의 속성은 파동 함수의 위상과 무관해요. 위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전자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바로 이 대칭성 때문에 전하가 보존되는 거예요. 양자역학의 다른 대칭성들은 더욱 복잡한 보존 법칙들을 만들어냅니다. 바리온수, 렙톤수, 아이소스핀, 기묘성 같은 것들이죠. 대칭성은 기본적인 힘들을 예측하는 데도 사용돼요. 게이지 대칭성은 게이지 보손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어주는 강한 핵력의 글루온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예외들이 우리 우주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20세기 중반 천문학자들은 외계 문명과의 접촉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전파 망원경들이 먼 문명의 신호를 찾아 하늘을 탐색했죠. 어떤 이들은 외계인과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지만 다른 이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바로 반물질 존재들과의 만남 가능성이었어요. 문제는 좌우를 구별하는 것에 집중되었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는 물질과 반물질 그리고 멸망할 운명의 은하 문명들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외계인에게 왼쪽과 오른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사진을 보내려면 좌우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순환 논리가 되죠. 문명의 특성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어요. 기본 우주에 새겨진 좌우 구분에 호소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칭성의 파괴를 찾아야 했던 거예요. 1956년 우주가 무너졌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연구실에서 우첸싱이 코발트 원자들이 자기장 속에서 회전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코발트가 방사성 붕괴를 거쳐 전자를 방출하는 과정을 인내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코발트 원자들을 냉각시키고 자기장에 놓으면 모두 함께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각운동량 보존에 따르면 전자들은 코발트의 양극에서 동일하게 방출되어야 했어요. 북극에서 나오는 만큼 남극에서도 나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가 전자들을 세어보니 불안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전자들이 골고루 나오는 대신 모든 전자가 코발트 원자의 한쪽에서만 빠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코발트의 방사성 붕괴는 대칭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는 페리티 보존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었어요. 1950년대까지 페리티 보존은 기본 물리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거울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 우주에서와 똑같이 현실적이라는 뜻이었죠. 전자기력과 중력, 강한 핵력은 모두 페리티 보존 법칙을 따라요. 하지만 또 다른 근본적인 힘이 있었어요. 바로 약한 핵력이죠. 약한 힘은 중성자를 양성자로 바꾸고 전자를 방출하는 등 방사능의 일부를 담당합니다. 1955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약한 핵력이 모든 힘 중 가장 이상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양첸님과 리정다오는 프린스턴 대학의 젊은 과학자로서 핵실험 결과들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대담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아마도 약한 힘은 페리티를 보존하지 못하고 거울 우주에서는 작동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결론은 파울리의 중성미자가 그 운동에 비해 한 방으로만 회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시계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중성미자만 존재하며 각운동량 보존에 의해 중성미자는 한쪽 극에서만 전자는 다른 쪽 극에서만 방출되는 거였어요. 중성미자를 거울에 비추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중성미자는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약한 핵력의 거울상 버전은 우리 우주에 없는 거죠. 따라서 약한 핵력은 페리티를 위반합니다. 이 발견으로 양과 리는 195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물리학 역사상 가장 빠르게 수여된 상 중 하나였죠. 우는 탈락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물리학의 핵심을 뒤흔든 실험으로 과학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약한 힘이 페리티를 위반한다는 것은 중성미자가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한다는 뜻이고 우주 자체도 어떻게든 좌우를 구분한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약한 힘은 더 깊이 파고들었고 다른 형태의 대칭성들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페리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환이 이루어진다면 우주 실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입자를 반입자로 바꾸는 전하 결합 변환을 하면 스핀이 반대인 중성미자가 있는 거울상 현상이
우리 우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이중 변환을 CP, 전하와 페리티라고 불러요. 약한 핵력이 페리티를 위반했지만 CP는 따를까요? 하지만 새로운 실험들을 통해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카온이라는 입자의 이상한 행동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1964년 전하와 페리티의 조합이 보존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 시작되었어요. 긴 관에 카온 빔을 발사한 후 붕괴 결과를 계산했습니다. 500개 붕괴 중 499개는 파이온 3개를 만들었지만 500개 중 1개는 파이온 2개만 생성했어요. 여기서 우주가 다시 한번 깨졌습니다. 카온 붕괴에서는 전하와 페리티가 보존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연구로 발 피치와 제임스 크로닌이 198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물리학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CP 페리티 위반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깊은 의미에서 보면 우주의 법칙이 물질과 반물질에 따라 다르다는 걸 말해줘요. 중성 카온은 물질과 반물질의 양자 혼합물로 봐야 하는데 때때로 이 혼합물이 전자와 양전자로 붕괴될 수 있어요. CP가 보존된다면 이런 붕괴는 동일한 수의 전자와 양전자를 만들어야 하지만 크로닌과 피치는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전자 300개마다 양전자가 301개 생성되었거든요. 우리의 은하계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은 중성 카온을 이용한 실험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다면 물질과 반물질을 구별할 수 있었을 거고 악수하는 것이 안전한지 알았을 겁니다. 전자기파 통신으로는 이를 알 수 없고 중력과 강한 핵력 논의로도 안 돼요. 오직 약한 핵력 실험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절대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주는 왜 이런 명백한 대칭성을 깨뜨릴까요? 물질과 반물질의 물리학이 완벽하게 대칭적이고 균형을 이룬다면 훨씬 더 단순한 곳이 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CP 위반은 우주에 훨씬 더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시간의 시작, 빅뱅의 강렬한 불덩어리가 어떻게든 얼어붙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초물리학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인슈타인은 임종 전에 간단한 답을 내놓았어요. 최고의 상은 모든 것의 이론, 즉 모든 근본적 힘을 통합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을 하나로 묶는 이 이론은 오랫동안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성배였어요. 물리학자들은 1960년대에 약한 핵력과 전자기력을 처음 통합했고 강한 핵력도 양자생력학에서 합류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모든 것의 이론을 세울까요? 다시 한번 완벽함과 대칭이라는 개념이 그들을 이끌어요. 중요한 단서는 입자들이 고속으로 충돌하는 고에너지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상호작용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근본적 힘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 자리를 바꾸기 시작했고 입자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잃고 모두 똑같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을 생각해보면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보여요. 전자기력은 무질량 광자로 전달되지만 약한 핵력은 세개의 질량이 큰 입자를 사용해요. 하지만 에너지가 높아지면 이런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전기 양력 이론에 따르면 겉보기에 별개인 이 힘들은 실제로는 하나의 힘이에요. 우주가 뜨겁고 젊었을 때는 이 단일한 힘만 존재했어요. 빅뱅을 통해 우주가 식으면서 대칭성이 깨지고 서로 다르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의 구별도 사라지고 초고온에서는 중력도 모호해진다고 생각돼요. 이는 우주 탄생 당시에 하나의 진정한 힘, 즉 초능력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초능력은 완벽하고 대칭적이었어요. 현대 우주론도 성경의 창세기와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해요. 태초의 우주는 완벽하고 대칭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고온 우주는 팽창하고 식었고 우주의 완벽한 대칭의 균열이 나타났어요. 완벽함 속에서 불완전함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개별적인 힘들이 먼저 중력으로 그 다음 강한 핵력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우주가 계속 식으면서 약한 핵력이 전자기력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근본적 힘이 분리되면서 우주의 본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분리 전후의 우주는 확연히 달랐어요. 즉 상변화를 겪은 거죠. 온도가 낮아지면 물이 얼음으로 얼어붙듯이 우주가 식으면서 근본적 힘이 분리되며 우주의 대칭성이 뚜렷하게 깨졌습니다. 1970년대 후반 앨런 거스는 우주에 대해 고민했어요. 그는 입자 물리학 연구 경력을 시작했고 모든 것에 대한 이론과 대통일 이론을 추구했습니다. 1978년 그는 모든 걸 바꿔놓은 강의에 참석했어요. 연사는 로버트 디케였는데 그는 우주가 구형이나 안장처럼 휘어지지 않고 왜 평평하게 보이는지 궁금해했어요. 어떻게든 우리 우주의 탄생은
미세하게 조정되어 평탄성을 선택했을 거라는 거였죠. 거스는 우주의 이런 특별함에 흥미를 느꼈고 그것이 우주의 일부가 사라진 사실과 관련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대칭에 의해 예측된 자기 단극자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맥스웰의 방정식은 극도로 비대칭적이어서 전기 전하는 있지만 자기적 대응물은 없었거든요. 거스는 자기 단극자들이 숨어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우주 초기에 뜨겁고 밀도 높은 시절에 전자기력이 대칭적이며 자기 단극자가 우주 입자 혼합물의 일부였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엄청난 팽창을 겪으면서 순식간에 80배로 커졌고 자기 단극자는 충분히 희석되어 관측 가능한 우주당 하나만 남게 되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알려진 이 기간 동안 인플라톤이라는 배경 에너지장이 지배적이었을 거예요. 모든 입자가 에너지를 빼앗기면서 우주 밀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우주는 얼어붙은 텅 빈 공간이 되었지만 인플라톤이 결국 붕괴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끝났어요. 인플레이션 에너지는 우주로 다시 쏟아져 들어와 우주를 수십억 도까지 가열하여 오늘날 우주의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자기 단극자는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이 모든 일은 상전이, 즉 강한 핵력이 분리되던 때와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우주 나이가 약 10의 마이너스 12승 초, 온도가 10의 15승 켈빈이었을 때 모든 근본적 힘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독특한 형태로 분리되었어요. 하지만 대칭을 깨뜨리는 행위에는 또 다른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중입자 생성이 일어났거든요. 기본 입자인 쿼크와 글루온의 수프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응축되기 시작한 때이며 현재 우주의 물질, 즉 우리의 물질이 마침내 탄생한 때예요. 하지만 대칭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인플라톤의 에너지는 인플레이션 후 우주로 쏟아져 들어왔고 이것이 오늘날 우주 물질과 광자의 궁극적 근원이에요. 이 재가열은 물질과 반물질을 동등하게 생성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주에서 가장 극명한 비대칭성 중 하나는 물질이 반물질보다 이상하게 우세하다는 거예요. 우주 탐색을 통해 우주 전역에 물질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반물질 흔적은 극히 일부만 발견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의 일반 물질의 약 1조분의 1에 해당하는 반물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대칭성은 우주 수명 동안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왜 물질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답은 중입자 생성 과정 어딘가에 깊이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물리 법칙이 물질과 반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걸 봤지만 그 차이 정도는 물질과 반물질의 차이를 설명하기엔 너무 작아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통해 물질, 반물질, 비대칭 정도를 추정할 수 있어요. 이 광자들은 우주의 물질과 반물질이 마침내 소멸될 때 방출되었거든요. 오늘날 우주에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 하나당 약 10억 개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광자가 존재해요. 이는 우주가 거의 대칭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물질 입자 10억 개에 물질 입자 10억 개 플러스 1개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작은 차이가 오늘날 우주 모든 질량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비대칭성 때문에 존재한다는 생각은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대칭성이 밝혀낼 수 있는 마지막 미스터리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대칭이 우리의 진정한 지침이고 기본 물리학이 순전히 대칭적이라면 우주에는 자기 단극자 이상의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초대칭 이론에서는 모든 쿼크에 대해 대칭 스쿼크가 있어야 하고 모든 전자에 대해 초대칭 셀렉트론이 있어야 해요. 이런 명명 과정은 표준 모형 전체에 걸쳐 계속됩니다. 스파르타 입자에 숨겨진 초대칭 우주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초대칭은 모든 것의 이론에서 핵심적 부분이며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LHC에서 마침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왔어요. 하지만 우리 충돌기에서 이런 신비한 입자를 찾으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초대칭 후보를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대칭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대칭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초대칭과 초강력에 대한 추구가 계속됩니다. 우리는 여행의 끝에 거의 다다랐어요. 대칭이 우주에 대한 우리 이해의 핵심이라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주의 독특한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대칭성의 깨짐이에요. 근본적 법칙과 물질의 존재는 실제로 완벽함의 균형에서 생겨난 거죠.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대칭이 깨지는 것은 먼 과거에 일어난 일 같지만 우리 우주는 여전히 확장하고 쉽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미래로 나아가는 단지 한 걸음일 뿐이에요. 우리 실험적 도달 범위보다
훨씬 낮은 에너지 속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대칭성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우주가 계속 식으면서 언젠가는 이것들도 금이 가고 깨지고 부서져서 우주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단계가 촉발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우주가 완벽함에서 궁극적 타락으로 나아가는 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